제가 2013년에 한국에 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한국에서 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도 처음이고 또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좀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시각,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유럽의 시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그래서 미중은 입장이 너무나 명확하고 자기들에 의해서 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은 사실상 거기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라 어떤 측면에서 한국에 줄 수 있는 함의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외 정책의 방향성과 딜레마라는 그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미래 전방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유럽 의회 연구소에서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좀 가지는 것 같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포린 어페어스 아까 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경제안보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미국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럽의 이 위협에 대한 것을 구별하고 거기에 대한 그 대응책을 만드는 것. 이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이 미국이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일본이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보고서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사실상은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이미 러시아 전쟁 그것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미리 예측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 그걸 이행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잘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5페이지에 2022-23년에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오른쪽 위쪽에 가장 말 그대로 가능성도 높고 파급 효과도 높을 부분이 오른쪽 위쪽부터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리스크, 그다음 러시아 리스크가 위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왼쪽에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중간 정도의 가능성이 경기 회복 지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23에는 그 중국 경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능성도 낮고 영향력도 조금 낮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2030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 나온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제 7페이지입니다. 이건 조금 이제 다르게 나왔는데요. 15개의 가능성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력이 큰 거는 동그라미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크기로 여전히 그 러시아 변수, 그 다음에 에너지 변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는 뭐 난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AI라던가 이런 인터넷 관련 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면서 나올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그 2030년, 31년쯤에 중국, 타이완, 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도 한 중간 정도 가능성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은 이제 되어지고 있고 그건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먼저 이제 어떤 게 위기이고 위협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지속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그것으로 인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너무나 컸고 그것으로 오는 과도한 의존이 가져오는 위협을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중국과 관계가 심화되었었던 국가들은 이제 중국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중국 의존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유럽은 디리스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디리스킹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미중 경쟁 당시 미국의 이제 디커플링 요구를 제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이걸 이제 디리스킹으로 대응을 했는데 아까 전재승 교수님도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달라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럽은 그래 그럼 이제 난 모르겠다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 당시에는 정말 그러니까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왔었던 시기가 트럼프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당선이 유력시 되는 그 전역 이제 독일부터 시작해서 몇몇 국가들이 바로 전략적 자율성은 허상이다. 라는 발표를 이제 하면서 이제 미국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다시 그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점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경제 안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미국과 EU가 사실상 상당히 많이 협력을 하고는 있으나 이 영역에 있어서 유럽의 위치는 상당히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유럽이 가장 잘하는 게 법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보호주의를 펼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마찰이 사실상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한 부분은 또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위협을 완화하는 정도의 전략을 설정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 격차로 인해서 사실상은 법제화, 제도화 이런 능력이 뛰어난 유럽은 이제 이런 그 규범의 형성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AI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어제 며칠 전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앞으로 한 1년 더 걸릴 거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이 통과가 된 걸 보고 그리고 제가 몇 년 뒤 이 영역의 위협이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통과시키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거든요. 국가들 간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좀 끌고 가고 있는 모습, 국가들이 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계획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외교 안보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유럽연합의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제와 연결될 때 어떻게 조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이제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니까 유럽연합이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제한은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그걸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는. 그래서 국가들이 할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되지 않았었던 이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각 국가의 말 그대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유럽연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말 그대로 돈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독일의 지금 상황이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그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고 좀 어두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럽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거나 어떤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많은 부분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정말 그런 걸 물어봤어요. 몇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독일이 그걸 할 거야? 그러면 아니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될까라는 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이제 각 국가들만의 이렇게 입장이 다른 부분을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입장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국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 다음에 그 포커스가 실질적으로 그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심화시키는 쪽, 그 다음에 이제 디리스킹을 하는 쪽으로 나눠서 국가들을 좀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관련성이 굉장히 큰 나라,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이제 이 안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아래 국가들은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위협을 크게 느꼈었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도 국가 최초로 국가 안보 전략을 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거의 1년 이상 미뤄졌었고, 그런데 나왔는데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문서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독일적인 문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10일부터 뒤쪽으로 쭉 보여드린 건 가장 진한 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간색은 저는 칼라인데 칼라가 아니어서 이게 채택하거나 아니면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매일 제일 흐린 게 이제 앞으로 EU가 해야 하는 그런 영역으로 나눠놨고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회원 국가가 해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EU와 EU 이제 회원국이 같이 조인트해서 해야 하는 것, 그다음 그 위에가 이제 EU가 채택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저 위에가 이제 말 그대로 좀 더 명확하게 보충적인, 그러니까 함께 이제 실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쪽에 제가 이걸 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극화된 세계에서 이제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모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중에 관심이 많고 미중의 전략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이 이걸 다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미중은 다른 국가들이 필요하고 다른 국가 이제 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결정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협력이든 이제 새로운 이런 그런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해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사실상 한국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뒷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디리스킹에 대한 부분은 18인데요, 슬라이드. 앞에서 다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이미 미국의 디리스킹, 디커플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걸 채택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유럽이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강력하게 디커플링 전략을 미국이 사용하고 있을 때 독일의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완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 이해하는 디리스킹은 이제 중국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과한 의존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엔 넣지 않았는데, 유럽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사실상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미국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했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우리가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이자, 그러면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에 우리가 좀 더 관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책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들이 많은 부분을 내놨고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유럽 국가는 다극으로 이해합니다. 세계를 다극으로 이해하고, 이 안에서 어떤 특정 국가가 배제되는 것도 원치 않고, 그건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날 부분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형태의 어떤 관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유럽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그만 배 하나를 보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영역에서의 좀 협력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리스킹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들의 전략이 실질적으로 아주 성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국가들만의 인식의 차이도 분명 존재하고, 그다음 어쨌든 우리는 탈냉전을 거치면서 기업들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화된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그 바탕에 아직도 살고 있고, 그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이미 기업들은 중국과의 공급망, 그다음 다른 쪽과의 공급망을 따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길고 긴 시간이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독일로 이제 넘어가서요.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일은 러시아에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상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도 의존이 되어 왔었고, 그걸 돌리기 어려울 만큼 국내 정치 안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이면서, 그래서 와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장관이 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 너무나
유창하게 독일어를 구사한다던가,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건 뭐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진핑 3주기 집권이 결정되자마자 첫 번째로 주요 기업들을 다 데리고 이제 중국을 방문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이제 이런 의존을 하지 말자라던가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어떤 그런 주요 영역, 핵심 영역에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중국과의 그 주요 관계들을 끊지 않고 보여주는 모습을 뭐 27, 28 이쪽으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독일 안에서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유럽이 어쨌든 미국과 같은 편에서 이제 이런 그 서방의 구심점을 좀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많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대응들이 존재했고, 숄츠 총리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여러 유럽 다른 정상들도 줄줄이 좀 방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안에서는 뭐 말 그대로 항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 해운 국영 기업에게 거의 35% 처음에는 25% 축소가 돼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넘겼고, 반도체 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넘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사실상은 한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독일이 정말 실용 외교인지는 일단 차치하고, 독일은 항상 이런 경제와 좀 정치를 분리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정부는 절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정 안에서도 좀 작은 연정, 그러니까 그 정치적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명확하게 하지만 사실 정부는 이제 그 안에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심각할 때는 수상이 한 번씩 의회에 나가서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을 좀 나누는 모습을 좀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은 뭐 이렇게 연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국회와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은 이제 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특히 지금 세 당이 아주 색깔이 다른 세 당이 이걸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합의를 하기 좀 어려워서 결정을 모든 것에 있어서 좀 미루고 있는 모습 또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그러한데요. 어쨌든 그러나 그 자동차 산업이 가장 독일에 있어서는 주요한 산업이고 이것과 거대 정당들은 대부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적인 그런 입장은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 연정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 수상이 중국을 방문할 때 같이 작은 기민당 같은 연정을 구성하는 기민당의 그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름은 중국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합의하지 못한, 그러니까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이게 굉장히 확대시켜 보면 유럽 안에서도 보여지는 국가들과 유럽의 관계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독일의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약세됐고 혹은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약화됐고 또 중국 경제가 지금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만이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서 한 두세 달 전부터 나온 건데 독일의 논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옛날에 절대 하지 않았었던 자 우리 독일인은 아무리 힘들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처할 것이지만 이전에 이걸 이겨냈던 것처럼 이겨내보자. 이런 형태의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구조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정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이,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 전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화학기업이라던가 그러니까 사실상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됐을 기업들이 전혀 가지 않은 채로 그 안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되어졌던 거죠. 사실상은 지금 그 독일의 그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너무 늦게 됐고 지금은 이렇다는데 저는 그거 정말 빨리 된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국가와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왜 우리는 내연기관이 이렇게 잘 됐는데 이걸 뭐하러 하느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기업들의 견해였고 그러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위기에 빠졌고 그러니까 이걸 개혁해야 되는 측면에서 국가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제 확실하게 전환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조금은 독일을 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유럽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분 좀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연정이 하나 크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게 지금 나온 것처럼 뭐 관료주의 축소라던가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이걸 그럼 어떻게 비용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핵도 결국은 다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거 연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 포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실상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재정을 팬데믹 기금으로 이제 조성을 했었는데 아무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렇게 전용할 수 없다.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서 지금 그것조차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독일이 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크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부분은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하면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